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17번째 만나는 시간이고요. 대단원 2단원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살짝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사회 집단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내용이 많고 체감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사회문화 계속 해도 되는 것이냐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이 말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은 도망가지 않고요.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대부분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수능까지 이제 1년 정도 남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1년의 시간은 짧다면 짧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길다면 또 긴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탐구 과목이 가지는 장점은 선행학습이 없어도 충분히 이것만 배워도 수능을 만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꼭 기억하면서 선생님이랑 2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를 이제 완성을 한 거고요. 오늘 일탈행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 일탈행동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수능 문항은 이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요. 요거랑 요거를 합쳐서 반드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5개의 별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대단원 2단원을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40분 정도의 강의로 한 문항을 또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주제, 개념이 가지는 정의가 뭐냐,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방식이요, 여러분의 농구술에서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 방식을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 내가 정의할 때 이러한 현상은 뭐다 라고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정의를 살펴보는 건데요. 일탈행동의 정의는 구성원들이 정상적으로 인정하는 규범의 허용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을 일탈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탈행동을 하는 사람이 일탈자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나는 일탈자다 한번 손들어 보시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규범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교칙, 그쵸? 도덕, 법 등등등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겼어도 일탈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나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다.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범 중에서도 언어 규범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비속어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지만 다들 일탈행동은 한 번쯤 이제 경험을 해봤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속어, 그렇죠? 은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일탈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규범의 허용 한계를 벗어나는 게 다 일탈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규범에 속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근데 법을 어기면 우리가 범법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범죄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탈행동은요, 범죄랑 포함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요거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거나 은어를 사용하는 것들도 일탈행동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탈행동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일탈로 규정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가치관이나 규범이 시대,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간이나 시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집단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학교에 수영복을 입고 등교를 했습니다. 일탈이죠. 교칙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닌다? 도덕에 맞지 않죠. 그쵸? 이거 일탈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해변가에 있다. 수영복을 입었다. 해변가에서는 수영복을 입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공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우리가 일탈 행동을 다르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요 얘기만 하면 라떼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옛날에 사실 선생님 때도 아니에요. 선생님 때도 아닌데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일탈로서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미니스커트 입는다고 처벌하나요? 일탈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장소에 따라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제 교칙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학생들이 염색하면 되게 학생이 염색을 한다고? 교칙에 어긋나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집단은 염색 안 되고 선생님 집단은 염색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시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절대가 아니다.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일탈 행동은 상대적이라서 상대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알아주시고요. 자, 이러한 일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너 일탈 해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요? 뭐 이렇게 정색하는 이유는 일탈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종교의 차원에서도 보면은요, 옛날에는 남녀 평등이 아니었었죠. 그럴 때에는 남녀가 평등하다. 뭐 계급이 어디 있느냐. 사람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일종의 일탈이었는데 그게 보편적인 도덕의 가치에서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대에 일탈이다라고 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항상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갖는 기능을 살펴보면은요. 도덕적인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고 이제 모호한 지점들이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좀 너무 졸린데 자도 될까? 근데 이게 일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허용이 안 되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선을 뚜렷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일탈자를 이제 추방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내 집단 의식이 발현이 되어서 연대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람이 유별하다, 그죠? 노예도 있고 양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있을 때에 이거 잘못된 건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일탈을 하면서 오히려 사회가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비속어를 쓰는 주요한 원인이 이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정 부분의 일탈은 좀 굉장히 사소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긴장이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탈 행동의 원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초기에 배웠던 관점이라고 하는 거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일단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크게는 거시냐 미시냐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눴고 거시는 기능과 갈등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각각이 어디에 해당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일탈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 일탈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회 구조나 제도가 그 중에 일부분이 자기가 맡은 바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탈 행동이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어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범이 자기가 맡은 바 한 일을 못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발생을 한대요. 이런 식의 해석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기능론. 사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일탈 같은 거 일어나지 않는 평화롭고 조화롭고 안정된 상황인데
요 부분만 어떤 특정 구조나 제도만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일시적으로 못해서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 구조가 불평등 하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가 일탈행동을 만드는 거다. 그럼 사회 구조가 구조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아이들은 갈등론이죠. 미시적 관점은 우리가 하나만 배웠습니다.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 다시 한번 분석 기준을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개인 간에 상징을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상호작용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일탈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개정 교과에서는 갈등론에 따르는 일탈행동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론에 해당이 되는 관점들, 이론들,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이론, 이렇게를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탈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에서 출제가 될 때에는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린 것이냐, 미시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 틀을 기준으로 해서 일탈 이론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꼼꼼히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크게 기능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것들만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처음에 아노미적인 일탈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얘가 어디에 해당될지는 내용을 다 배워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일탈이론은 왜 일탈이 발생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사회가 급속히 변동함으로 인해서 사회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할 때 또는 두 개의 상반된 규범이 존재할 때에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 문제가 되게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고령화에 따라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부모님 내가 봉양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왜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 그죠? 노인 봉양 문제와 관련을 하여서 이거는 그러면 개인이 봉양의 의무를 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거 사회가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되게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하였는데 어떠한 특정한 규범이 힘이 엄청나게 세서 야, 부모에 대한 봉양은 무조건 자식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세면 이게 사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 당연히 내가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거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해결해 줘야 돼,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돼 라는 생각도 비슷한 힘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규범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론 이름은요, 디르켐의 아노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노미의 원인은 편하게 한 단어로만 설명을 하면은요, 무규범 상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노미적인 일탈 이론 중에서 디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한 게 아노미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아노미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노미라고 하는 단어는
노미는 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규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어 앞에 A가 붙었어요. A, ANT 이런 게 붙으면 그 뒤에 게 없다. 뭐 뒤에 거를 부정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규범인데 A가 붙어서 무규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규범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규범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규범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규범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2개 이상의 상반된 규범이 존재할 때에는 사실상 2개가 있지만 영향력을 무언가 강하게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패닉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이제 혼란 상태에 빠져서 어떤 것도 규범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이제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2개의 상반된 규범이 존재할 때에도 존재하는데 왜 무규범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 무규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노미 이걸 잘 알아주시고요. 뒤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요 안에 차례 같은 거 조금 이제 점성이 있는 차례까지는 안 되겠고 점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을 이제 꼭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천천히 이동을 하면 이제 같이 내용물들이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엄청 빨리 이동을 합니다. 그죠? 엄청 많이 안에 있는 것들이 흔들려요. 그러면 튀어나갈 수 있겠죠. 선생님이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 손을 여러분 규범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규범이 빠르게 변동하는 사회 안에서는 약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노미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각각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이론에 따르는 대책도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대책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노미라는 것은 규범이 없어서 문제죠. 그러면 규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규범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다. 힘을 다시 찾으면 되겠죠. 규범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든 없어서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는 충분히 강한 수준의 규범을 확립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두 번째 아노미는 뭐냐라는 걸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 목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룰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탈을 저지른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능은 잘 봐야 돼. 이런 목표가 있어요. 문화적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수능이라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나랑 안 맞아. 그럼 나한테는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 강하게 야 모두 이거 수능 잘 봐야지 이런 목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선택지가 일탈이 있다라는 거죠. 방법은 없는데 이건 가져야 되고 그러면 그냥 뭐 컨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머튼의 아노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기출을 보시면요. 우리가 뒤르켐이냐 머튼이냐 라고 하는 것을 딱히 묻지 않고 그냥 아노미 일탈이다. 그냥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만 알면 풀게끔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정확하게 이게 뒤르켐이냐 머튼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르켐이다 머튼이다 구분도 하시고 이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머튼의 경우는 대책이 뭘까요?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지금 수단이 없어서 문제다. 수단을 만들어주면 되죠. 간단하죠? 그래서 기회가, 수단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차별교제 이론 보겠습니다. 차별교제 이론은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교재,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놀아요. 근데 누구랑 노느냐 다르죠. 이거에 따라서 일탈을 하고 일탈자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탈자나 일탈 집단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일탈의 방법이나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학습해서 배워서 우리가 일탈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 얘기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학부모님 이제 소환이 되면은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저희 아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저희 애는 너무 착한데 친구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나쁜 친구, 일탈자를 사귀어서 일탈을 배웠다.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을 습득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차별규제 이론입니다. 이 아이는 되게 쉽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일탈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탈자랑 못 놀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탈자와의 교제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 일반적인 이제 사회 집단과의 교류를 많이 하게끔 하면 일탈을 안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꽤나 많은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한계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저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요. 얘한테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너 왜 그랬어? 저도 이 아이한테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선생님이 끝까지 반복하다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아이는 그럼 어떻게 일탈을 한 걸까요? 이걸 밝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탈 집단과의 접촉 없이 나타나는 행동이나 우연적이고 충동적인 일탈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낙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학기 초에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너 왜 이렇게 떠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이거를 되게 크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학기 초에 이런 거를 한두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 사문한테 찍혔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낙인 찍었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너는 일탈자야 라고 낙인을 찍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일탈자로 낙인이 찍히면 지속적으로 2차적인 일탈을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여기부터 갈게요. 우리가 일탈을 할 때에는요, 1차적인 일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일탈을 1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날따라 너무 졸렸어요. 선생님의 사무 수업을 듣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선생님이 너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자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나는 이제 사무 안 들어야겠다. 나는 뭐 맨날 자는 학생이니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선생님한테 정말 공교롭게도 이게 한 2-3번 걸립니다. 그죠?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자? 너는 잠만 자는 애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해보려고 했지만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을 너는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해봤자 뭐 어차피 나는 잠만 자는 애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안 졸려도 눈 감고 자고 무조건 나는 잡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2차적인 일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적 일탈 이후에 일탈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 낙인을 내면화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범죄자지. 나는 일탈자지. 이렇게 혼자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에서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2차적인 일탈. 1차적인 거는 그냥 진짜 뭐 실수로 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낙인이 찍혀서 이렇게 강화된 일탈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지금 성급한 낙인을 그래서 찍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책이 사실 이제 교과서마다 보면 약간 이제 황당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신중한 낙인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막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안 하는 것만이 해답이냐, 어디까지가 신중한 거냐,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약간 이제 많은 이제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성급한 낙인에 유의하고 신중하게 이제 낙인을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갖는 것은 이제 최초의 일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차적인 일탈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야 진짜 이거 일시적이야? 과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특히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일시적으로 저질렀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일탈에 대한 설명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 조금 되게 중요한 것이 일탈이론이 3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낙인이론을 은근히 또 어려워합니다. 사실 일탈이론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주변의 사례나 드라마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쉽게 또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개념 정리를 꼼꼼하게 안 하고 지나가서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과연 어떤 이론이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일탈자로 낙인이 찍히면 일탈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바꿔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일탈자로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일탈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탈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건이 뭐냐? 누가 이 사람을 일탈자라고 낙인을 찍었느냐 찍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일탈자와 일탈자가 아닌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차별적 제재가 일탈의 원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낙인이론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이것을 차별적 제재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차별적 제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불공평하다. 그럼 이거 갈등론 아니야? 갈등론에 대한 선지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답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서 차별적 제재라는 것은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서 모순이 있고 뭐 필연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는 낙인이 찍히고, 그죠? 낙인을 찍고 누군가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 찍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차별적 제재입니다. 아시겠죠? 이 설명이 나오면 낙인이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건 무조건 일탈이야 라고 객관적으로 규정이 됐으면 동일한 행동을 했다면 동일하게 다 낙인이 찍혀야 되죠. 그죠? 근데 누구는 일탈자, 누구는 일탈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운 2가지 이론 있죠. 아노미와 차별 교제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 유일하게 낙인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 덧붙여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일탈이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이것만 하면 진짜 한 문항 맞춘다 그랬잖아요. 다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 그래서 이 각각의 이론들은 기능론이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 나누는 거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르켐이 됐든 머튼이 됐든 아노미의 경우는요 모두 다 기능론입니다. 그죠? 왜냐? 우리가 결국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못했다. 그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수단이 없어서 그렇다. 사회 구조, 제도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얘네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못하죠. 규범이 맡은 바 역할을 못하고 제도적인 수단이 없어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을 하면 일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능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일탈자나 일탈 집단과의 교류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개개인 간의 상호 과정을 살펴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교제, 미시적,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낙인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 일탈자야, 낙인을 찍죠? 그래, 내가 일탈자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죠? 상호작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책 생각을 해보시면 차별 교제는 누구랑 안 놀면 돼요? 일탈 집단, 일탈자나 일탈 집단이랑 안 놀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죠? 정상이다. 뭐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요. 낙인은 뭐라고요? 약간 민망하지만 신중한 낙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기능론의 경우 이게 뒤르캠이냐 머튼이냐 반드시 사람 이름까지 결합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별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은 둘 다 어디에 속한다? 관점으로 볼 때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못 이해한 친구들 중에서는요, 둘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네? 그러면 우리가 맥락에 따른 주관적인 의미 부여를 중요시하겠구나. 그러면 차별교제 이론도 객관적으로 일탈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겠네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차별교제 이론은 객관적인 규정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 너 일탈을 저지른 사람이랑 어울려서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우리가 평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일탈자다? 아니다. 이게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없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낙인밖에 없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완벽하게 문제 맞히실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됐느냐?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빨리빨리 풀었는데도 다 맞힐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00% 소화를 한 겁니다. 일탈 행동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에요. 유기체처럼 아픈 일이다. 우리가 기능론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강조해드린 내용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갈등론 아니고 낙인 이론입니다. 최초의 일탈보다는 반복적인 일탈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 뭐예요? 낙인 이론이죠. 자,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아이는 낙인 빼고다. 그죠? 아놈이랑 누구? 차별교제. 일탈 행동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촉발된다고 본다. 여러분의 단기 기억력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면은요. 자, 사회가 빨리 변해서 그래. 이거는 아노미 중에서도 뒤르캠. 자, 그 다음 일탈 행동이 학습이 된다고 본다.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면 낙인도 될 수 있고 차별 교제도 됩니다. 근데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건 뭐만 해당이 된다? 차별 교제. 자, 일탈 행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두 개 다르죠? 학습이 있고 없고. 이 아이는 차별 교제도 되고 누구도 된다? 낙인도 된다. 일탈 행동 자체보다는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평가를 중요시한다. 이 아이는 누굴까요? 낙인. 그죠? 요거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문제였는데요.
일탈이론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고 단서조항으로 낙인알이면 차별교재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얄팍한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낙인이랑 차별이 잘 나오나 봐. 그러면 아노민 버려야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2022학년도에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아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수행평가를 한번 봤더니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일탈이론 AB에 근거하여서 의견을 말해봐라. 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이거 뭡니까? 낙인의 다른 표현입니다. 낙인이 찍혀서 범죄자로서의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갖고 내면화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거 뭡니까? 낙인. B를 봤더니 어린 나이에 일탈행동을 일삼는 또래와 어울리면 자, 일탈행동을 일삼는 또래 일탈 집단이죠. 그죠? 어울리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배워서 일탈자가 됐는데 교정시설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교정시설이 교화가 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학습의 장이죠. 일탈행동을 배우는.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또 배워요. 그래서 강화가 되어서 일탈자가 돼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차별교재. 1번 보겠습니다. A는 일탈이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본다. 낙인이론이죠. 이 표현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성질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 성질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이 말도 빈출 선지입니다.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 낙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선지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일탈행동의 원인을 차별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이거는 낙인이론이라서 틀렸죠? 3번. 뭐가 틀렸습니까? 달리가 아닙니다. 둘의 공통점은 뭐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4번 보시면 2차적인 일탈행동의 발생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2차는 어디에 해당되는 말? 낙인이론. 5번 보겠습니다. A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B는 일탈행동에 대한 신중한 규정을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한다. A, B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1번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은요. 크게 우리가 나누면 3개입니다. 3개. 그죠? 아노미냐? 차별적 교재냐? 낙인이냐라고 하는 건데 아노미 나누실 때는 그냥 다 아노미 기능론 이렇게 하지 말고 뒤르케미냐 머튼이냐 반드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노미는 기능론, 차별적 교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낙인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런데 둘 다 우리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낙인만 해당이 되는 거다만 정리하시면 퍼펙트합니다. 그쵸? 이거 잘 정리를 하시면서 자, 오늘의 비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법은 2가지인데요. 자, 일단 차별적 교재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2번째는 우리가 차이점은 그렇다면 또 무엇인가? 요거를 꼼꼼히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것만 하시면 완벽하니까요. 여러분들 요것만 정리하면서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대단원 3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